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하나만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해명하는가 하면 모든 자료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고, 또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는 소리를 높여서 따지고 방어합니다만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국민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끗하게 납득하지 못할까요? 자료는 빠진 게 많고 설명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 토론 주제는 꺼지지 않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잡고 여러분과 함께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오늘 심층 토론 함께할 네 분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현주 전 국회의원, 신인규 변호사, 정치면 본생리 2장 정규환 스피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주제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동관 지명을 했는데요. 대단합니다. 자, 이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저희 지금 50만 구독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지금 이벤트 하고 있지요. 현재 구독자 45만 5천 명인데요. 언제 5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걸 맞추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저희 스픽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란이 있는데 거기에 남겨주시면 21분을 뽑아서 대상 1등에게 방금 전에 광고 보셨죠? 호치민 역사문화기행 베트남 여행 상품권 2장 드립니다. 원래 1장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이장님께서 크게 한턱을 냈습니다. 그래서 2분 드리기로 하고 20분께는 광화문 살롱에서 드리는 베이커리 선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83명 접수하셨는데요. 먼저 맞추신 분이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장님 나오신 김에 스픽스에서 저 여행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요. 예. 전문 여행사가 이제 세구미 투어라는 국내 회사하고 베트남 현지에 있는 니타 트래블 베트남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공동으로 예. 진행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기획 상품을 만들고 진행은 전문 회사들이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호치민 역사 문화 기행 이렇게 잡았는데 가면은 어떤 거를 주로 보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호치민, 베트남 이러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들이 뭔가 발전하는데 여전히 후진국이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제 국민들의 마인드, 또 경제 활동, 그리고 이제 역사 문화도 과거에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또 역사 이런 이제 좀 민족 의식들이 있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세계의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호치민인데, 이런 좀 호치민의 진면목을 한번 보려면 단순히 구찌 터널 가거나 메콩델타 가서 일종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베트남이 어떤 위치에 우리 전 세계의 좀 시장에서 서 있는지, 앞으로 베트남이 어떻게 또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특히 호치민 대학 같은데 이제 국립 호치민 대학 가서는 대학 교수들과 직접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정치, 경제, 현황, 또 문화, 역사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갑자기 이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품은 국내에 없고요. 예.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백앤커널 제가 또 직접 같이 갔지 않습니까? 현장 둘러보면서 이걸 우리가 기획을 해서 정말 스픽스 구독자들한테 제대로 된 상품을 홍보하고 공부 확실히 잘했다라는 느낌, 잘 먹었다, 잘 쉬었다 이런 느낌이 이제 올 수 있도록 예. 사실 괜찮은 저희들이 기획 상품을 내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베트남 가보셨어요? 네. 가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좀 됐죠. 그 코로나 전에. 네, 코로나 전에 갔었으니까. 요즘 베트남 가시는 분들 꽤 많은데 네, 올 여름에 한번 가볼까 그러고 예. 있습니다. 빨리 접수하십시오. 네, 커뮤니티에.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솔깃한데요. 예. 아니 그리고 그 현지 가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관광이 아니고요. 베트남의 경제, 베트남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좀 이렇게 뭐 좀 누가 이렇게 좀 더 유명 네. 좀 이렇게 전문가 있으면 같이 가서 설명을 그냥 단순 가이드가 아니라 예. 그런 분들이 또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패키지 여행과는 사뭇 다른 그러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이 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솔깃한데. 지난번에 정기환 대표랑 같이 갔는데 정기환 대표가 베트남에 대한 이해, 관심, 사랑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갈 때는 정기환 대표도 같이 가시죠? 예, 이번에 이제 제가 미리 들어가서 예.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그러면서 전체 진행되는 상황을 아무리 이제 국내 전문 여행사, 베트남 전문 여행사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이제 현장에 더욱더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진두지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중국하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중 갈등 때문에 그 베트남이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트너 국가로서 유망한 나라죠. 그러니까 가셔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20년 전에 방콕 특파원을 했는데요. 그때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다니면서 가장 주목할 나라로 베트남을 꼽았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그 어떤 의지가 국민성? 그때 보이더라고요. 대단하죠. 예, 상당히 부지런하고 네. 머리도 좋고. 예, 여러분들 베트남 여행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스픽스몰 오픈했습니다.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도 많이 구입을 해주십시오. 특히 글램무어 에서 판매하는 선크림 세트 이제 여러분들 많이 사주셨는데 2+2 구입하면 지금도 선풍기 주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태호님 8.15 광복절 8월 15일 50만 명 가지와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8월 15일 날 50만 명 글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광복절 날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태호님 여기에 올리지 마시고 또 이 글을 커뮤니티에 올려주셔야 저희가 취합할 수 있습니다. 꼭 그쪽으로 다시 글을 올려주십시오. 네.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제 청문회도 하고 그럴 텐데 제가 앞에서 결국 그랬죠. 그렇게 야당이 반대하고 학폭 의혹도 있고 그런데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합니다. 자, 김대기 실장 발표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뭐 다 예측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코자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으로서 대통령실 대변인 또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또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지명자도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게 있죠. 들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 논리의 그 이해와 충돌을 빚는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치열한 그 환경 변화 속에서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과거의 틀에 갇혀서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는 저는 진보,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희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저희 앞에 와 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모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리고 또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또 비판에 겸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좀 낯선 모습이 보이는데 신영기 변호사, 대체로 지명 단계에서는 아직 청문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또 그러니 이렇게 되게 이야기하면서 좀 삼가잖아요, 발언을.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방통위원장 됐네요. 됐어. 근데 저는 아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방송통신에 대한 국정과제를 이룰 적임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에 관한 어떤 국정과제를 밝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방송에 대해서 뭐 좌파 패널이 많다, 보수 참칭들이 많아서 이거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했지 뭐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뭐 구상이 있기는 합니까를 좀 먼저 여쭙고 싶었고요. 뭐 이동관 지금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뭐 넷플릭스 얘기하고 여러 가지 뭐 선진적인 방송 체계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구상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MB 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또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MB 정권에서도 이익을 담당하셨던 분이고 MB 정부가 잘했으면은 정권 재창출을 잘했겠습니다만은 결국 여당 내 야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권 넘겨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뭘 잘했다고 다시 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10년 만에 또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참 우려스럽고 걱정이 좀 앞섭니다. 이현주 의원,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네. 또 학폭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 그 안에 지명을 좀 늦춘 게 뭘 고민하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나 봐요. 사실 뭐 고민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래도 설마 뭐 일만의 어떤 그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냥 뭐 이번에 이걸 보면서요. 그냥 체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 이 지명을 보면서 저는 야당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론도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딱 받냐면 이게 자기 개인 거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뭐 야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국민들의 일부를 또 반 정도를 대변을 하는 거고 또 그 야당 외에도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심지어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학폭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국민적 우려사항이 돼 있는데 이거는요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정부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거의 결론을 내리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럼 국민들이나 심지어 비판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사과를 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국민들이 얘기를 해서 이거 한 발 물러서거나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2년째인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인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책적인 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요. 이제 벼르게 돼요. 내가 그러면 주권자로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뭐 벼러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선거 때요, 이 민심으로 표출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진걸 소장. 예. 예상은 다 했지요. 예. 예상은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1년 이상 겪어보면서 그래도 참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다 예상했던 대로인 건 맞지만 그래도 임명이 미뤄지니까 혹시라도 내부에 너무 구시대적 인물 아니냐. MB 때 정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영방송사들이 파업까지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언론 장악의 장본인이 아니냐. 그럼 당연히 윤석열 정권 시대에 지금 언론 자유가 다시 지수가 국제적으로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정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저는 다른 고려도 할 수 있으리나 했는데 어떻게 저는 그 비서실장 멘트도 웃깁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비판 또 다른 의견은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밀어붙인 것인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관을 임명해서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둘 다 할 거다. 그리고 심각한 학폭도 문제지만 이분은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한 사람입니다. 어느 우리 학부모들이 세상에 이사장한테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학폭 무마를 시도한 것까지 밝혀진 사람인데 밀어붙였다. 저는 국민들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현주 전 의원 말씀처럼 총선만 기다리겠다. 심판투표하러 이런 분들도 꽤 늘어날 거고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정말 이 정권은 더 이상 볼 게 없다. 차라리 몰아내자. 집회라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이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나 일본 NHK처럼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권력과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정부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언론 장악을 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멀리 떼어서 공영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언론 환경, 언론 지형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과연 얼마나 제대로 보도하고 있나요? 더군다나 이제는 유튜브까지도 뭐 목을 조아매던데 김어준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업무 추진 미영수증 휘발돼 가지고 뭐 네. 지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헛소리라고 그러니까 그걸 또 법적 대응한다고 그래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공영방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딱 요약을 하면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해야 공영성이 훨씬 더 확보되는데 지금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 임명은 결국 언론을 장악해서 통제하겠다는데 어떻게 공영방송이 나올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앞뒤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예상한 대로 비서실장 말대로 예상한 대로 그냥 임명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따질 것은 좀 따져야 한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직자로서 이분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방통위원장이 되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언론을 만들고 그것의 정책적 기반을 만들 만한 인물이 되느냐 아니냐. 저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끊임없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감행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언론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적임자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으니까 국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무조건 임명을 밀어붙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비전과 목표, 자 공영방송, BBC, NHK 같은 거 만들어 보자라는 비전과 목표에는 자신의 철학이 정확하게 묻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권력을 어떻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언론을 뭐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정해서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을 지배하는 또는 국민을 통제하는 이제 이런 수단으로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임명 강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 네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늘쯤 이제 방통위원장 이동관 지명한다 하면서 개각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창양 산업자문장관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개각 필요하다라고 해도 개각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장관 청문회가 너무 뭐 골치 아프니까 안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됐는데 얼마 전에는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이 이제 특보가 됐어요. 문화특보가. 지금 이 특보는 되게 장관급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그 전에 개각 대상할 때 뭐 부처 평가하는데 박병균 문화부 장관이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아서 여기도 바뀐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바뀌고 이렇게 가는데 보면 외교는 지금 실세가 누굽니까? 김태호 차장 아닙니까? 네. MB 사람. 그리고 문화도 지금 일단 박보균 장관 심어놨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는 것 같다. 박 부장이 청문회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특보를 이제 장관을 지낸 사람을 딱 상황처럼 앉혀놓고 이동관 특보 MB 사람 이제 뭐 MB 시즌 2가 아니라 그 자체가 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런 사태 상황이랄까 이걸 보면서요. 아주 이제 우리 사회가 이게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냥 밑바닥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특활비 문제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시면 재밌는 게요. 그 특활비인가요? 뭐 업무 추진비인가? 그 아마 특활비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검사들하고 엄청나게 막 회식도 하고 뭔가 막 그때 돈을 엄청나게 썼던 특활비를 썼던 그 타이밍을 딱 보면 MB가 자택에서 그 구속영장 심사받으러 가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되는 날하고 그 언저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파티한 거예요. 파티. 검사들끼리.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 짐작컨대는 이거 파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볼 때요. 이 MB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뭐 저는 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라는 게 정치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두 세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라를 또 엉터리로 끌고 갑니까? 그럼 보면 아주 역겨운 카르텔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거의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이 정치가 저는 정치 전에 좀 뭔가 사람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전반적인 이 흐름을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흥희 변호사, MB 정부가 성공한 정부입니까? MB 정부는 여당 내에서도 야당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권력을 넘겨줬던 완전히 실패한 정부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전 두 번 다시는 이 땅에서 MB 정부 같은 게 들어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비현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은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고 재선 대통령 나오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재선 대통령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 다 심고 심지어 이재호 장관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윤석열 정권은 저는 이렇게 되면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전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대통령이 인사로 모든 것을 말하는데 지금 인사 자체가 MB 시즌2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아니면 검사죠. 검사 내지 MB 둘 중에 하나로 설명이 끝날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우리가 사당화라는 얘기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양당 모두 사당화 비판했는데 전 이제 사국화라는 논란이 나올 것 같아요. 국가를 사유한다. 이건 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 자의에 의한 만족주의다. 윤석열 대통령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이거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력자의 자유밖에 없습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시민으로서 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잘못된 길이 계속 가면요. 이건 이제 더 이상은 국민들이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지경으로 전 가고 있다. 전 매우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MB 정부 때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MB 개인적인 감정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지만 정기환 대표 검찰총장 청문회 때 검사해보니까 어떤 정보가 제일 공정한 것 같더냐 이철희 의원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무수석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해주니까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MB 때가 제일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뒤집어졌잖아요. 예. 권력 관계의 좀 이제 내부 보이지 않는 곳을 저희들이 좀 읽어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동관 이제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한 저런 뭐 지금 NHK나 그다음에 BBC 같은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런 논리. 그다음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평소에 말하는 언행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포위당했다 또는 지배받고 있다 또는 MB계 출신의 인사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이재호 장관도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재풀이라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 수준인지 그를 둘러싸고 지금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나서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언어, 자신의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나름의 이제 자기들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 이야기는 저는 MB계가 장악했다가 아니라 MB계한테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걸 넘겨준 것과 똑같고 더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일단 자기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민의힘하고도 사실은 지금 그냥 권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공생하는 관계지 실은 뭐 그다지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자기 철학이나 비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엉겁결에 이제 남 조지다가 계속, 저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속 남 처벌하고 남 구속시키고 다른 사람 이렇게, 그 때려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일종의 마녀 사냥이 국민적인 어떤 그, 분노하고 결합되면서 사실은 송영조 대통령이 된 셈인데 그분이 이제 막상 되고 나서 보면요. 검찰 말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쪽 사람들하고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 쪽에 사실은 세력화되어 있는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은 또 이준석 이쪽하고 정서가 비슷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그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MB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게요, 저는 결국 레임덕 지금 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격화되면요. 결국에는 대통령은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자기 할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저는 보니까 MB 정권 당시에 추구했던 거 그중에서 미진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이걸 실현하지 못했던 거 예를 들면 방송 민영화 문제라든가 뭐 미디어 시장 문제 저는 뭐 그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차피 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 사람들은 어떤 국민들하고 뭐 소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기에 저는 자본의 어떤 결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나라가 완전히
주권이 거의 산으로 가고 있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MB 때 당시에 보면 MB가 처음에 이제 촛불 집회 끝나고 나서 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검찰하고 손을 잡습니다. 지금은 검찰 자체가 정권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권력의 실세로 등장하는 게 사실 배후에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전면에 나서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검찰의 권력이 검찰이 본격적으로 정치 권력화되기 시작한 게 MB 정권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는 그 일종의 서로 이제 동업 관계였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제 검찰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업을 했던 모든 검찰 인사들 우리가 예의주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현업에 있진 않아도 그분들이 지금 아마도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약간만 덧붙이면 이제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시도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BBK 특검 때 곰탕 먹고 무혐의해준 정호영 특검 유명했잖아요. 그때 실무 검사가 수사 담당자가 유상범, 김홍일,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니 왜 팩트로 확인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방송할 때마다 저도 계속 이렇게 휴대폰도 그거 들여다보니까 확인해야 돼요. 예,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또 우리 스피스까지 고소당하면 안 되잖아요, 저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대검 중수일과장으로 바로 승진합니다. 그러니까 MB 때가 쿨했다고 하는 게 본인이 BBK에 그러니까, 무혐의한 다음에 얼마나 대검 편했겠어. 중수과장으로 잘 나가고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국정원 제압하려다가 약간의 이제 그 견제를 당한 거잖아요. 그거로 국민들한테 유명해진 것 뿐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BBK를 무혐의를 주도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국민 다시 한번 기억해야 그냥 되고. 가지고 노는 예, 거네 그냥 그래서 국민들이. MB랑 당시에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결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영하, 편하죠. 예, 쿨한, 예, 편하기도 하고 쿨했다는 말이 네. 나오는 거고 그때 이제 또 이른바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에 시작이 됐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담당자도 윤석열이었는데 박영수가 김만배 소개로 변호사가 되면서 그 불법 부실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을 커피 한 잔 먹고 무혐의 처리한 것도 윤석열 검사였다. 그때 그 부산 예. 저축은행 사건에 그 장제원 의원도 그때 좀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부산지구는 다 저기 그 도마에 올랐던 건 사실이었는데 이제 제가 확인된 팩트만 말씀드리면 당시 수사검사는 윤석열, 그다음 조용이랑 브로커는 무혐의 기소도 안 되고, 근데 변호사는 박영수. 그게 대장동 패밀리 그 카르텔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확인 여기에 잘하세요. 한 예. 말씀만 저도 보태고 싶은 네, 게 이거 다 팩트 체크를 하고 말씀. 아까 정기환 대표님께서도 윤석열 대통령 포위당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검찰과 MB 세력이 지난 10년 전에 했던 그 동업 관계에서 지금 아예 한 몸으로 이제 붙어가지고 서로 이 권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유 관계죠.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동업자 그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김홍일 그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BBK 검사단 그때 BBK 검사 출신으로 당시 거의 면죄부를 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갔거든요. 부패를 잡겠다면서 지금 권익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MB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MB의 말씀만 재산. 보태면 이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쓰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무엇인지 그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긴 하지만 좀 윤리의식, 도덕성 그리고 좀 국가에 대한 좀 애국심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른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상식의 기반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통 국민들 앞에서 좀 겸손하고 좀 부끄러워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뭔가 이끌어 가려고 해야 하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나와서 언론을 대하는 모습 보면요. 와, 저분들은 국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난의 위임으로부터 내가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것이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권력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권한을 악용하는 이런 사안들을 너무 많이 봐서 좀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라오는 댓글도 한숨 탄식 일색입니다. 박경희님, 이 정부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여태 살아오면서 이렇게 나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이 모양이고 상식이 뭔지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화가 엄청납니다. 왜 이런 건가요? 백앵커님 왜 이러죠? 유정수님, 이 정권은 50 시즌2, MB 시즌2.
레몬님, 이제 블랙리스트가 난무하겠고 정권을 견제하는 언론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사랑이님, 겨우 5년짜리 공무원이 겁대가리 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이지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죠. 이 정부는 겁이 없네요. 햇들날님, 본인이 수사해서 잡아놓고 본인이 사면해주고 재활용하는 이유가 내가 네 약점을 잡고 있으니 내 말 잘 듣고 내 비위만 맞추면 돼라는 뜻인 듯.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아, 그거 참. 천년바위님, 매사에 불도저 마이 동풍식이네요. 손성무님, 독고다이 정부 심판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레몬님, 문화 블랙리스트를 담당했던 유인촌도 돌아왔고 이제 언론 장악을 위해 이동관이 돌아오네요. 다시 되돌아 MB 정부가 되나 봅니다. 엉겅퀴님, 점심에 닭 삶아 먹으려고 닭 손질하다가 저도 모르게 모가지를 비틀고 있네요. 매일 새롭게님, 자녀 학폭 문제로 오리알된 정순신 씨는 억울해서 어떡하나? 엉겅퀴님, 재경커께서 속보 나왔다면서 드디어 윤통이 사과했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동관에서 뒷목을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동관 문제에 대해서 그 학폭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 학부모 갑질이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 전형적인 학부모 갑질이었다고 보거든요. 오늘 저 토론 주제를 양평 고속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속보가 또 떴네요. 김용호 통일부 장관 임명했네요. 와. 통일 비서관을 지냈었죠, MB 시절에. 아. 또 MB 사람입니다. 예. 근데 김용호 장관이 통일부 장관 되는 거는 통일하지 말자. 반통일 장관인가요? 아니, 저는 뭐 반통일까지도 그래. 아니 이 문제를 한번 좀 신인기 변호사랑 생각해 보고 싶어요. 헌법 정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게 헌법 정신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인데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예. 헌법에 되어 있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호 장관을 임명한 걸 보면서 이거는 뭐 헌법을 노래만 불렀다 뿐이지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전혀 모른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전 국민들이 헌법책 하나씩 사가지고 용산에 좀 택배로 좀 보내야 되지 않는가. 예. 용산에 헌법책 보내기 운동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이장님, 김용호 장관 평화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체제 붕괴를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체제 붕괴는 전쟁을 일으켜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 북한이라는 나라 안에서 뭔가 체제 변동 요인이 생겨서 무너뜨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김용호 장관 임명이라는 것도 이제 MB 정권 뭐 후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국민들 앞에 저는 선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가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권한이니까 뭐 국민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아예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는 입이 아프거나 또는 막 분노가 치밀어서 어떤 식으로든 거리에 나가서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국민의 시간을 계속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있다. 어떻게 해서 통일부 장관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사람, 심지어 시진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통일부 장관 되느냐라는 질문을 대통령이 직접 무시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 안 했는데 임명 그냥 강행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인식하는 이유가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시행합니다. 그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선출을 했거든요. 근데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제로예요. 전혀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제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지도자까지도 이제 민주주의로 선출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반민주적인 행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국회 존중하지 않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주어진 권력도 주권자인 권력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것인데 지금 본인 뜻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됐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출한 건 맞지만은 이거 민주주의가 반밖에 완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86년도, 전 이제 87년 헌법 이후에 제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그래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이라는 거를 겪으면서도 평화적으로 이렇게 정권도 이양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아마 역사가 기록을 할 겁니다. 이건 가장 반민주적이고 가장 반헌법적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전 이렇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놓칠 수 있는 게요. 오늘도 양평 게이트 저게 어제 원희룡 완전 거짓말 시켜가지고 진짜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도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지 뭐 당당하게 하는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악을 악으로 덮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김영호 장관 임명, 그 다음에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이런 것들이 지금 양평 게이트를 묻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악을 덮어야 되니까 작은 악을 드러내서 우리처럼 국민들 분노 게이지 막 높여놓고요. 야 이거 뭐부터 따져야 되지 막 혼란 주면 국민들은 더 복잡해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양평 게이트가 설설설 가버리고 왜 원희룡이 지금 나와가지고 다시 재개하겠답니까? 다시 또 추진한다면서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한 없는 장관이 나와서 백지화시켰다가 민주당 너가 잘하면 한번 해볼까 말까 고려해볼게. 민주당이 계속 문제 제기해 놓아서 이제는 다시 추진하겠대요. 무슨 국가가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얼마나 큰 비리가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장관이 이 난리를 피웁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도저히 국민적 정서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을 임명을 강행해버립니다. 아 이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계속 이렇게 내놓고 덮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저는 정말 이 김영호 장관 임명은 너무 위험하고 겁도 나는 게요. 이분의 오딩이 사고 나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이제 요 오딩이 직접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오딩이 뭐냐면 북한도 미치광이 전략인데 윤석열 정부도 미치광이 전략이어서 국지전 또는 전면전도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이건 뭐 통일부를 떠나가지고요.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이렇게 위험하고 전쟁도 막 곧 일으킬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전쟁 나면 한반도는 정말 국멸인데 더 나아가 시진핑도 제거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아니 그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또 뭐가 됩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도 할 말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부의 수반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뽑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세계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이 큰 진영 간의 어떤 대립이 있을 때 지금은 어쨌든 크게 보면 미중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때 절대 그 강대국끼리 붙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주변부에 있는 어떤 대립적인 국가들이 전쟁이 나거든요. 그죠? 6.25도 그랬었죠. 지금 보면 중국, 대만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도 위험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이 바로 붙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가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국면에서 저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 시킨다. 이 굉장히 부적절한 그 임명이고 그다음에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쭉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야 이게 그동안에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 선조 내지는 우리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 이 또 민주주의라든가 심지어는 어떤 이 발전의 양상이 다 어디로 갔지? 그죠?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면서 뭐 물론 장단점 공과가 있습니다만 그분의 어떤 유언이라든가 뭔가 남긴 게 있잖아요. 유산, 정신적 유산. 그런데 이런 건 다 어디로 갔고 그 옛날에 운동권 1987년에 했던 그
그 넥타이 무대들 그거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역시 지금 50대 후반 이제 60대로 계시잖아요. 근데 왜 다 가만히 있지?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완전 앙시앙 레짐이다. 네. 응? 근데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예. 문제는 저는 여기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여기에 이제 윤석열 그 집권 세력 말고 상당히 많은 보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가 여기서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전 나중에 역사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역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정치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김용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걸 보면 아직 임명도 되기 전인 이동관 후보자가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GS님, 이동관 임명은 김건희 고속도로 덮으려 하는 것임, 이렇게 우리 이장님과 같은 의견 주셨고요. LOSEID 쓰시는 분입니다. 루즈시겠죠? 양평 고속도로 합시다. 어차피 이동관, 김용호 임명할 거 알고 있었잖아요. 고속도로 이슈 덮으려고 또 다른 이슈가 나오네요.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해도 너무합니다. 미련을 버려야 돼, 미련을. 네. 이렇게 깨끗하게 버려야 돼. 아예 그냥 그죠? 포기시키는 것도 전략. 아니 그냥 저는 애초에 이건 미련을 가지고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그걸 전제로 그럼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만약에요. 어차피 일본의 식민 지배가 오래오래 갈 거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 버렸다면 우리나라 독립은 없었을 겁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암울한 시절에 민주화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 거야. 쓰레기통에 장미를 피우는 것 같을 거야. 포기해 버렸다면 이 나라의 민주화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목하고 어두운 시절에도 반드시 이 나라의 독립은 온다. 반드시 이 나라의 민주화는 온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싸워왔던 우리 선조들, 선배들, 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 국토위에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그리고 원희룡 장관과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원희룡 장관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본인이 나서서 이거 그냥 뭐 백지화 시킨다 큰 소리 빵빵 치고 나중에 뭐 또 일타 강사 자처하면서 칠판에 뭐 쓰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습니다라고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상임위 나와서 싸우고 그랬는데요. 그걸 보고 그래 말을 다 듣고 보니까 맞네. 우리가 잘못 알았네. 김건희 씨는 깨끗하네. 저렇게 해서 돈 버는 것 아니구나.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한번 따져봅시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과연 뭡니까? 갑자기 고속도로 종점이 바뀝니다. 그 고속도로 종점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거죠. 이거 올려주려고 그런 것 아니야? 그게 가장 의혹의 본질이었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다고 땅값 안 올라간다. 정확하게 본질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땅값 안 올라가고 그렇게 해도 그쪽 개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의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고 사실 잘못한 것일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이것부터 먼저 좀 따져봅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원희룡 장관과 오갔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요 중간에 동산같이 살짝 올라온 땅이
병산리 578-3, 4, 7번지거든요. 이거를 산비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딱 보면은- 상속받은 땅을 얘기했던 거고요. 네. 예. 근데 상속받은 땅 말고 이 JCT의 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봐도 개발하기 좋은 땅으로 보이거든요. 365도 뭐 평야로 시야가 탁 트이고 어떤 용도가 좋을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산비탈 땅이라서 전부 개발 불가능하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다음 질문 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다고요. 예, 끝났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질문 순서가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수변 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변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것을 해제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 지구단위 계획이 있던 곳은 수변 계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미 수변 계획에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뭐 578이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변 구역이기 때문에 수변 구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 내를 넘는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네, 확실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수변 구역이었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돼서 수변 구역 해제한 사례를 제가 찾으면 저한테 사과하시겠어요? 사과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그 제 법 구조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네. 반드시 사과해 주세요. 네. 네. 자, 이제 들어봤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 오늘 예. 나오셨는데, 자, 먼저 저 부분부터 좀 따져 보지요. 수변 구역 개발이 불가능합니까? 아니 이미 좀 이따 영상이 잡혔으면 좋겠지만 그 양평 공지구도 예. 수변 구역이었습니다. 결국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필요에 의하면 해제해서 대규모 개발이 남긴 사례가 김건희, 윤석열, 최은수 일가 땅에서 이미 사례가 있고 한강변에서도 다른 아파트 사례가 이소영 의원이 제기했고 언론들에서 팩트체크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야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을 훈계하듯이 자기가 옳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이런 태도가 너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두 가지 원희룡 장관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는 JCT니까 땅값 안 온다는 거짓말을 계속 했잖아요. 지금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JCT니까 땅값 안 온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500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앵커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바로 여기 1km 지점에 남양평시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대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고 또 이쪽에 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습니다. 29필지였는데 최근에 한겨레 신문이 다시 확인하니까 예. 35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땅이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던 땅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현재 최종적으로는 35필지인데 뉴스타파는 29필지만 확인했을 때도 지금 시가가 12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남양파시가 있으니까 JCT로 여기서 제가 가보니까 이 거리는 1, 2분이면 JCT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일가, 윤석열 일가 땅에서는 이제 서울 강남권으로 20분이면 가는 겁니다. 근데 JCT니까 땅값을 온다는 거짓말.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화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선산하고 조상묘가 있으니까 개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요신문하고 서울에서 가보니까 앵커님 보세요. 여기는 선산 조상묘가 이미 없어요. 200m 안으로 옮겨놨습니다. 2,000평이 따로 있습니다. 항공사니까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변 시끄러우니까 아마 뒤쪽으로 효심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저희는 괜찮습니다. 여기가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개발 안 된다고 원희룡 그냥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국힘당이랑. 거짓말로 확인됐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꺼낸 거짓말이 산비탈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미 창고도 있고 시멘트길도 이미 보이죠, 여러분? 여기
여기 제가 2번이나 갔는데요. 약간 비탈이 있습니다. 이쪽은. 근데 이 앞쪽은 산비탈이 아닙니다. 딱 보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땅이라는 게 가보시면 바로 눈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4번째 꺼낸 거짓말이 수변구역이니까 안 된다는 건데 수변구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장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공흥지구 아까 말씀드린 공흥지구가 수변지역이었는데 해제해서 김성교 전 군수 시절에 국민의힘 전 의원던 그래서 그 유명한 양평 공흥지구 비리 의혹이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논란이 이렇게 가면은 좀 오히려 더 본질을 벗어난다고 보고요. 저는 수변구역인데 개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익을 얻었냐 못 얻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요. 이 김건희 여사 일가는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잔고도 증명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 잔고도 조작. 학력과 경력도 위조해서 하는 분들이고 주가 조작도 지금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관대고에 대해서 이분들이 뭐 법을 지켜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했고 뭐 김성교 군수 같은 사람 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도 동원해서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논란을 가는 것은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하는 행태를 집어내는 것 정도밖에 저는 의미가 없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국어를 못하는 혼란스러운 정쟁 장관이 지금 이걸 다 혼탁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분이 학력고사 수석에 사시수석까지 하신 분이에요. 국어를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지금 정쟁 장관으로 자임하신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본질이 뭐냐면은 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거친 것을 어떤 권력자 내지는 보이지 않는 손 내지는 원희룡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노선을 바꿀 수 있냐 이겁니다. 왜 바꿨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느냐. 뭐 이소영 의원님 뭐 잘 차분하게 질의하셨는데 저거 개발이 가능하고 안 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왜 노선을 원래 양서면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올라가는 건데 기재부까지 관여해서 예타까지 마친 것을 왜 형해화시켰느냐. 그럼 예타라는 걸 형해화시키면 국가재정법 이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선을 바꿔서 뭐 강상면으로 뭐 바꾼다 칩시다. 바꾸면 바꾸는 대로 예타를 거치든지 정해진 절차를 바꿔야 그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원희룡 장관 제가 들어본 거에 의하면은 용역회사 말 듣고 바꿨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장님 그걸 개발을 한다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양평에 29필지 감정평가액이 125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개발해서 이익을 볼 생각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땅을 사겠습니까? 이게 산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땅을 사랑해서 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익을 노리고 샀는 것이고 그 이익을 노리고 가게에 사놨으면 뭐 그 자체가 이제 땅이 앞으로 어떻게 뭐 형질이 바뀌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개입해서 야, 그 고속도로 바꿔봐 또는 누군가가 그걸 알아서 끼면서 고속도로를 바꾸겠다고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사안의 핵심인데 저는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지금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데 이제 본인도 사실 우리 방송 보면 몰리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답을 하다 왜냐하면 거짓말도 한두 개까지는 어떤 식으로도 뭐 이렇게 무마하지만 똑같은 거짓말이 이어져서 마지막에는 본인도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질문하면 논리적으로 대답하든 사과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괴담선동꾼이다. 이 앞에 앉아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괴담선동꾼이다. 그러면 괴담선동꾼 대 특혜 의혹 이렇게 제목을 뽑아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안진걸 소장이 괴담선동꾼이고 제가 괴담선동꾼의 동조자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그 종점 바꿨냐고요. 땅이 있는데 한두 필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네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결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절차입니까?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을 괴담선동꾼으로 몰면서 똑같이 괴담선동꾼 대 특혜 시비 이렇게 가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그런데 아까 뭐 공영방송 이야기하고 공정한 언론 이야기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계적 균형으로 괴담선동꾼 대 특혜 시비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언론이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좀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좀 알려줄 의무가 있다. 언론 정말 이렇게 좀 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에 하나만 저 못할게요. 저 지금 원희룡 장관이 괴담 선동권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역으로 돌려드리면요. 대장동도 처음에 의혹부터 시작했어요. 본인이 일타 강사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과거에 그럼 괴담 선동권 원조시네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그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말했던 거 그대로 적용됩니다. 떳떳하니까 수사받으라 그랬어요. 떳떳하니까. 지금도 김건희 여사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니까 권력형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더 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정쟁화가 하고 말싸움으로 가면은 본질이 희석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수사할 리도 없고 대통령 일가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장 특검에서 이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저기 봅니다. 그래요. 수사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딱 그걸 들으면서 누구한테 수사를 하라고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특검이 해야 되는데 공정한 변호사들 중에서 하나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보면 이 검찰의 수사를 공정한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국정조사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계속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이 오바를 계속하면서요. 이거를 야당 의원들을 자극해요. 일부러. 그래서 이게 차분하게 이 팩트를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없게끔 아예 싸움을 붙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봐요. 저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야당이 사실은 넘어가서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네.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국정조사 가지고는 아마 여당이 전혀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그게 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저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만약에 특검을 하는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부하면요 전면 보이콧을 해서 이건 국가를 또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국민들이 그건 저항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좀 바로 추진해야 된다. 그게 여론의 압박이고 민주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 국민이 관련된 문제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가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약간만 제가 또 덧붙이면 아까 그 이소영 의원이 국감에서 제시한 사진 이겁니다. 선생님. 화면 확대만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요. 이소영 의원이 차분하게 잘 짚었죠. 의원주 전 의원님 지적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원래 선산업 물려받은 건 12필지고 지금 확인된 건 35필지니까 예. 그 사이에 23필지를 더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선산과 상업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중에 이제 ESIND가 바로 그 고속도로 주변에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게 산비타니까 개발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작은 동네인데 딱 이런 건 저희들이 살면서 보지만 이런 데는 예외 없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 저는 청문회 그 상임에서 최대 성과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야당 의원이 계속 추궁하니까 사실 경제성 보고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BC 보고서가. 예비 타당성 조사보다 본 타당성 조사가 KDI가 2년간 20억을 들여서 연구한 건데 겨우 예타를 통과한 건데 그거보다 본인이 지금 좋다고 계속 우기려면 최소한 기술 보고서, 환경 보고서, 그다음에 BC 보고서는 있어야 되는 건데 BC 보고서도 없고 환경 보고서도 없어요. 보고서가 없이. 그럼 어떻게 결정했냐? 종점병이니까 그냥 구두로 보고를 받고 도면 보고 이렇게 도면을 본 다음에 선을 그어가면서 강상면 좋다고 구두로 결정했다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19대, 20대 했었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수 없는 일. 이렇게 BC 없이 원래 노선을 갔다가 갑자기 변경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막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 선례가 없을 겁니다. 세종대왕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가 고속도로잖아요. 그죠? 국비로 하는. 그러면 우리 5년에 한 번씩 국가 그 고속도로망을 변경을 해요. 조정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자꾸 양평만 보니까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전도 전체를 가지고 사실은 이 고속도로망을 정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에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가지고 강원도 양양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그렇습니다. 큰 고속도로망 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정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일부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그게 이게 밑으로 강상면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서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다 100번 양보해서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이거 국가 고속도로 망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 전체 망을 그대로 놔두고 밑에 거 이 안에 있는 거를 지 마음대로 막 고치는 거는요. 저는 이거는 원칙이 완전히 이게 틀림없이 이상한 부분이 있다. 우리 시청자님들 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댕댕이 님이요. 원희룡 장관 표정을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홀린 듯 싶네요. DLQEJRGBGB 이 아이디는 한글로 바꾸면 무슨 뜻이죠? 뭐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안진걸 소장님 구글 위성 지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산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네요. 예. 그래요? 그런 것도 또 이중남님, 이현주 의원님 기가 차고 코가 막히신 것 같습니다. 아까 기침은 제 책이 아닌가? 기가 차고 코가 막. 넥스트님도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니 병원 부지 용도 변경해서 대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주변 경제 살린 이재명 지사는 유죄고 최은순이 용도 변경해서 개발하고 사적으로 이익 취하면 무죄입니까? 그런 의견 주셨네요. 빈자리님 비탈진 산이라서 개발을 못한다는 원희룡 장관 해명은 100% 허위고 괴담입니다. 전유수님 용산으로 헌법책 보내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보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정도 했으면 본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났고 이걸 거두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까 고민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제가 원장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인지 제가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거짓말이 다 탄로 나가지고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걸 끝까지 한번 고수해 보려고 정말 괴담 이상 수준의 논리를 가져와서 강상면이 좋다고 매일 저렇게 외치잖아요. 야, 이거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잘못해서 들켰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빨리 돌아가서 어쨌든 국민들, 양평 군민들 더 이상 피해 안 주도록 해야 하는데 이 순간에도 강상면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온갖 논리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가져와서 하는 거는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대통령하고 김건희 일가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원장관님. 근데 제가 보기에 강상면으로 하려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장님 말씀대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면 김건희 씨 일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걸 틀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본인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인한테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익을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중요할까요? 저는 원희룡 장관 지금 저 답변하는 걸 보니까 관상이 지금 매우 좋지 않습니다. 관상이 매우 부적절한 아까 상태이고 이상하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요. 저는요 원희룡 장관이 이거 지금 충격요법 주기 위해서 했다. 지금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요법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충격에 전 국민 쇼크샷 할 수준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을 지금 오물에다가 비유를 하시던데 이거 진짜 오물 장관 아닙니까? 오물 장관부터 먼저 치워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일은 기본적인 국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백지화의 의미도 또 말을 다르겠어요. 이거 전형적인 국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이 학력고사 수석에다가 사시수석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분은 뭔가 감출 게 있거나 뭔가 당황했거나 지금 굉장히 관상이 지금 매우 안 좋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상임위에서 또 하나의 성과가 이쯤 되면 사실 대통령 부부하고 대통령실하고 분명히 교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2달간 가장 큰 이슈가 고속도로 게이트고 이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도 뽑혔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땅이 지금 우리 국민들 언뜻 보면 원희룡 땅인 줄 알겠어요. 왜냐면 뭐 본인이 먼저 너무 급발진하고 막 오바라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부부랑 논의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김두관 의원이 안 했다 그럽니다. 근데 보고한 바 없다 그러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아마 양심이 찔렸나 보죠. 워낙 근거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원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 있게 할 것이라고 넘어가는 식으로만 식사 자리에서 언급했다. 보고했잖아요. 와. 논의했잖아요. 아예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 모를까 본인이 또 인정을 해버렸어요. 식사까지 하면서.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식사까지 정신이. 하면서. 그다음에 그 녹취 저희가 있어요.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 여사에게 이사를 따로 보고 온 적 있느냐? 요것도 나오죠. 예, 예, 나옵니다. 보시면 좋겠네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예. 준비가 됐나요? 예. 준비하는 동안에 자원 그 국토위원회에서 이렇게 현안 질의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그 마음이 좀 나쁘다. 그러니까 좀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교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있는 그 국장들 아주 전전긍긍하는 표정을 보면 저거 아닌데 근데 야 예를 들어서 수변지구 개발 안 된다 그러면 그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기라도 해야죠. 아직 본인이 모든 걸 다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책임지다 막 이러니까 뒤에서 막 이러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 안 좋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그 김두관 의원이 그 부분 질문했거든요. 혹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상의했느냐. 예. 지난번에 저 폴란드 갔을 때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4박 5일 같이 계신 거죠? 공식 행사에 몇 번 있었고요. 예. 저녁 식사 자리에 2번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양평 서울 고속도로 문제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었는데 혹시 대통령께 이 고속도로 사안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고한 건 없고요. 예. 그 폴란드 갔을 때 식사 자리에서 아무튼 옆에 사람들이 요새 원장관 고생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해서는 워낙 그 근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원칙적으로 원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 있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옆에서들 그냥 예. 끄덕거리면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께서 따로 좀 보자 해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건 뭐 거기 안 가본 지도 오래된 땅인데 참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는 얘기로 있었습니다. 자, 안 가본 지도 오래된 땅이다. 그러면 이장님 가보긴 가봤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누가 땅 사놓고 날마다 가봅니까? 저 정도 당하면 김건희 여사가 억울하면 가만히 있었을 사람인 거 아닌 거 우리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는데 저는 조금 전에 원장관 말이 그대로 맞다면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원장관이 책임 있게 처리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메시지로 본인한테 또 들렸겠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점으로 당연히 돌려서 사과하고 끝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원장관대로 끝까지 강상면 쪽으로 양서에서 강상면 쪽으로 옮겨서 갈 것 같은 사실 좀 저는 공포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이상한 게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당황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걸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형사상 그죠? 그냥 정치적 책임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될까봐 이제 당황하면서 발을 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마 그 폴란드 갔다 와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뭐 그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언질 또는 어떤 사인을 받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굉장히 필사적이에요. 필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텐데, 근데 필사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장관은 사실은 이 문제에서 발을 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해결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원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대단하다. 보통 이 정도 됐으면요. 대통령 부인이고 대통령 그 일가면요. 이 정도 됐으면 이걸 팔겠다라든가 이렇게 무리가 일어나서 죄송하다. 이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물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런 상황이 더 국민들한테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우리가 주지 않도록 요거 팔고 나가겠다든지 뭐 어떻게 정리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보면서 뭔가 필사적으로 야 이게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들 이 어떤 이익에 대한 집착 이런 게 대단한 거 아니야? 야 이거는 그냥 강적들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낌상. 필사적이라는 말씀.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요. 나쁜 의도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잎사귀를 보면 그 열매를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멀쩡하게 진행되던 고속도로를 정점을 바꾸겠다는 거냐? 찾아보니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거 아니냐?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백지화하겠다 하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 이건 민주당 책임이야 하고 가버리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치를 좀 해봤다고 이런 거 보면 정쟁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 버리면 그거 다 그쪽으로 넘어가더라. 이런 생각에서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광고를 좀 잠깐 듣고 우리도 좀 마음 좀 식히고 돌아오겠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스픽스몰입니다. 평등한 시민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로 상생 발전하도록 쇼핑몰을 꾸몄습니다. 품질 지키고요. 신뢰 쌓고요. 여러분의 만족도 높이겠습니다. 놀라우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성장 덕분입니다. 자유로운 방문 스픽스몰, 당당한 회원가입 스픽스몰, 지혜로운 소비 스픽스몰. 자, 100만 넘어갑니다. 200만을 합니다. 회원가입 부탁해요.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 세구미 투어 리타 트래블 베트남. 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요.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정협의 끝나고 나와서 갑자기 백지화 시킨다고 했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 사건 전에 인지한 그런 게 드러난다면 장관 그만두고 정치 생명 걸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미 그때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 몰랐다고? 아니, 지난번 국감 때, 지난해 국감 때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그 지역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따지니까 이번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장관님께서 7월 7일에 채널 A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사회자가 하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제가 질의하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확인해본 결과 불법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렸다. 자, 확인해보셨습니까? 그 땅이 불법인지 아닌지? 네. 그러면은 사전에 인지하신 건 맞네요.
땅 확인해 보셨다면서요? 집원이 아니라 저기 아니 왜 그러세요? 한준호 의원님, 제가 정확하게 한준호 제가 의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제가 하나 자, 불법이 하나 아니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어요. 하나 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답변을 주셨습니까? 예, 답변 드릴게요. 아니 답변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답변 받은 게 없는데. 부서를 통해서 답변하지 국감에서 진행된 것은 우리 부서가 그렇습니까? 발표하면은 답변하면은 옹색해요. 왜냐하면 채널 A에 직접 나가서 내가 확인해봤고 불법이 아니더라. 그래서 답변을 줬다고 했는데 저는 받은 답변이 없고. 아, 그건 말꼬리 장관님께서 잡는 다음 질문 장 아닙니까, 그거? 넘겨보세요.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우리 부서에서 답변했는데 장관이 답변 안 했다 개인적으로? 아, 말꼬리 잡기 질문은 예, 잠시만요. 자, 이제 저러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장님 느닷없이 한준호 의원한테 뭐 무슨 번지를 아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당신 사무실 주소야. 당신도 그걸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이렇게 역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준호 의원 집어는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준호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야 거기 그 사람 사무실 저 주소 한번 줘봐봐 아는가 물어보게 이렇게 했겠죠. 그걸 이제 준비를 해온 거죠. 저는 근데 아까 말꼬리 잡는다고 본인이 이제 한준호 의원한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저는 관전자로서 보면 누가 지금 말꼬리를 만들고 있는지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언론이 필요하고 우리처럼 집요하게 이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말꼬리다, 괴담 세력의 선동이다 이렇게 몰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말에 꼬여서 진실이 무엇인지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그 기술이 지금 원희룡 장관은 탁월한 사람이다. 지나칠 정도로 너무 잘해서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사안을 베베베 꼬아가서 마지막 들어보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도록 하는 그 트릭에 지금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진실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밝혀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쟁으로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덮어지지도 않지만은 저는 원희룡 장관 같은 이런 정쟁 장관은 진짜 헌법 역사상 전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저는 이분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민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차관들 임명해서 내보낼 때도 가서 좀 반 카르텔과 잘 싸워라.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 쓰는 카르텔은 민주당을 지금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인정한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관들한테도 잘 싸워라. 장관들도 잘 싸우는 사람이 대통령이 좋아한다. 지금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의 태도가 오로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의 그런 싸움, 여기에만 지금 골몰해 있는 것이 지금 원희룡 장관의 저 태도로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진실을 다 감출 수는 없죠. 근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쓰는 언어들을 보면요. 아니 강상면으로 노선을 그 용역회사 말 듣고 바꾼 게 뭐 그렇게 잘했다고 자기 정치 생명을 겁니까? 아 그렇게 자기 정치 생명이 가볍습니까? 저 그게 하나 여쭙고 싶었고 뭐 민주당을 문 닫게 하겠다 이재명 대표 나와라 뭐 백지화하겠다 충격요법이었다 뭐 오물을 치워야지 할 수 있다 뭐 그게 말이 많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업무에 충실해가지고 일을 하면 하고 월급 받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정치를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분은 이제는 장관 그만두고 국민의힘 들어와도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정말 반품해야 됩니다.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저기 이제 사실은 이제 한준호 의원이 사람이 이제 착하니까 저렇게 한 건데 장관은요 지금 증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에 예. 국정 저기 저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그래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의원이 좀 이렇게 좀 경험이 있으면 장관 그 저기 내가 묻는 거에 답만 하시고 질문하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한 의원이 좀, 좀 이제 착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원희룡 장관 하는 걸 보면 아주 웃기는 거죠. 자기가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교만해요.
있을 수 없는 거고 자기가 뭔데 질문합니까? 자기가 지금 답하라고 앉아 있는데 국민한테 질문합니까? 자기가? 어디서 그따위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완전히 국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 권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고 이게 윤석열 정부 때문이에요. 그리고 법원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저 장모 구속한 거 상당히 저는 법원이 그래도 용기를 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법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법원에 대해서 막 압박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정도 되면요. 국회의장 그다음에 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얘기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삼권 분립이고 사실은 대등한 권력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독재국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얘기해야 돼. 이 국회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 우리 국무위원들 좀 예의 있게 존중하면서 국회 존중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성실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왜 국회의장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약간 저기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은 안 나왔지만 자막이 나가잖아요. 이른바 그 행신동 1082번지가 갑자기 이제 검색이 된 거예요. 그 팩트체크 잠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원희룡 장관은 그때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이 이 일대 토지를 PPT에 띄우면서 지번까지 제시하는데 지번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은 네가 네 사무소 지번도 모르면서라는 말까지 했어요. 어디다 의혹을 제기하냐고. 근데 한준호 의원은 당시에 PPT나 자료를 보면요. 제가 다 검색해봤더니 강상면 병산 일대에 이렇게 창고도 있고 시멘트길까지 놓여져 있는데 형질 변경이 다 됐더라. 선산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땅값 56배나 뛰어 있던데 김건희 일가 땅인데 이 과정에서 그 특혜나 불법이 없으냐 물어본 거예요. 뭐 지번을 그냥 김건희 여사 땅이라는 말 안 하고 이 지번을 막 불러주면서 강상면 병산이 뭐 몇 번지 불법이냐 물어본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강상면 병산의 땅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로 거짓말했다. 김건희 여사 땅이 6월 29일 전에 몰랐다. 그 전에 몰랐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을 벌리니까 갑자기 한준호한테 자 행신동 1082번지 아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엄청 화제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지금 무슨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항의성으로 말하니까 당신 사무실이야 그것도 모르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방지게. 완전히 국회와 국회의원 완전히 모욕했는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게 이제 앵커님 지난 건데 알고 봤더니 한준호 의원이 거기가 어딘지 내가 모르겠다고 말한 이유가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무실 지번 정도는 알잖아요. 원희룡 의원이 말한 있어요. 지번은 행신동 주민센터예요. 잘못 예, 한준호 의원 사무실은 1086번지예요. 근데 아마 실무자가 원희룡한테 잘못 알려줬나 봐요. 역공을 가해라고 알려줬나 봐요. 야, 너 1082번지 알아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니네 사무실이거든. 그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강산면 병산의 땅을 내가 알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말이 안 되고 정말 최악의 장면 중에 하나죠. 의원 좋은 그런 건 참 이제 가증스럽다고 하죠. 네,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참 가증스러워요. 본인이 이걸 정정으로 몰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뭉개려고 하는 의도가 다 보이는데 말은 이소영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합리적이고 증거에 입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억지 주장을 폈다가 이쪽에서 다시 증거를 제기하니까 또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 또 양평을 갔더라고요. 양평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오물을 치우면 다시 뭐 고속도로 놓겠습니다. 잘못을 누가 한 겁니까? 완전 큰 소리 지금 오물이 누가 된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참 정치를 해도 이렇게 하나 싶은데요. 원희룡 장관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우리 양평의 오랜 수건 사업이고 과연 어디가 가장 좋은 노선인지를 찾아가고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인데 워낙 이게 정치적인 이게 싸움거리가 되고 뭐 특정인이 여기에 뭐 특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묻지 말라는 식으로 무조건 특정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내려면요,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제대로 온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국회에서 양평 가서 듣고 오겠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온다라는 일정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된 거지, 앞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공지하고 큰 데서 하게 될 겁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마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 민주당이 백지화하라고 그랬습니까? 백지화 해놓고 도로 안 만들겠습니다.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민주당이 다 이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사고 쳐놓고 남한테 다 떠넘기고 자신이 다시 해결사로 나서겠다는 저 모습에 차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는 분노를 좀 진짜 가눌 수가 없는데요. 저분이 지금 이제 저 현장에 가서도 원한 대로 가겠다는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지난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곡절을 거치면서 결정했던 고속도로 논선을 지금 다시 주민 의견 듣고 할지 말지 결정하겠답니다. 그럼 양서면 주민들은 주민 아닙니까? 강상면 주민만 주민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결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속도로 우리 길 놓는다고 어디 가서 국가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할 때 주민 의견 청취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 그 다음에 도로의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하지, 주민들 이야기 다 들으면 자기 동네 다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가가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 사정 과정을 길게 보면 15년 동안 한 거를 지금 동네 나가서 주민들 의견 듣고 제대로 길을 찾겠다고 하는 저 장관이 장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저는 지금 제가 그 시방쇼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제가 이제 헌법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도저히 헌법이 이 오물처럼 지금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헌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것부터 생각해 보죠. 아니 지금 원희룡 장관은 누가 백지화 선언해놓고 누가 안 하겠다 해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합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거든요. 이거 검사 DNA가 지금 발동한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몇 번째 그 가피해자 뒤바꿔치기는 뭐 여러 사례를 들었고요. 전형적인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고요. 또 하나는 오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게 지금 오물이라는 표시인데, 저도 지금 오물을 말하고 있네요. 전형적인 국민 무시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부는 대통령만 선출합니다. 원희룡 장관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그 권력의 일부, 국토교통부라는 장관의 권한만 일부 위임받은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디 지금 선출된 권력 앞에서, 국민 앞에서 국민을 무시한다고요?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인 것이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많이 비판하거든요. 제 역할 못합니다. 저 같은 국민들은 비판해도 돼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지금 공직자로 앉아있거든요. 물으면 답을 해야 될 위치에서 저런 식으로 의원들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고 저렇게 무시를 한다? 이거 국민 무시고, 저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인들도 국민들의 대표인데 그렇게 대통령만 바라보고 저렇게 있으면요, 그냥 다 월급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체계가 지금 다 무너져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 예. 원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아까 이제 대통령이 마치 이 나라를 자기 개인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지 장관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놓고 안 놓고를 마치 자기 개인의 어떤 시혜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가 이거 놔줄까 말까? 더 이상 입 닥치고 우리 하자는 대로 김건희 여사 얘기 그만 꺼내고 입 딱 닥치고 찌그러질래 안 찌그러질래? 그래서 찌그러지면 내가 그거 해줄게, 한번 생각해 볼게. 양평군 주민들 한번 잘 좀 생각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 그럼 내가 해줄게. 지금 이거예요. 완전히 시혜적인 일로 착각하고 있어. 이거는요, 국고고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위임해가지고 그 일 좀 하라고 맡겼더니 이게 완전히 지금 머슴이 지금
하극상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분도 그렇고 저는 이 정부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주권 원리 자체를 지금 망각하고 완전히 하극상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라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잘 참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지금. 예, 오늘 뭐 국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인 입으로 백지화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백지화는 뭡니까?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안 놓겠다라는 얘기죠. 그걸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니고 국토부 직원을 시켜서 그건 충격요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국토부 직원이 그런 발언을 했고 그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본인이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디다 대고 충격요법을 씁니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충격요법을 쓰면 안 되지요. 네가 뭔데 우리를 충격을 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슬 퇴로를 좀 찾는 거죠. 보니까 야당이 의혹 제기를 멈추면 즉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또 말이 되는 조건인지도 모르겠고 내년 예산안에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20억을 슬그머니 편성을 해놨어요. 아니 백지화하겠다면서 설계비 20억은 왜 또 편성을 했습니까? 이건 또 무슨 꼼수인가요? 그야말로 좌충우돌 천방지축입니다. 국회에서 원희룡 장관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교통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의 권능으로 고속도로가 행정 절차에서 본타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백지화라고 하면 백지화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실질은 중단입니다. 중단이요? 네. 그럼 백지화가 아니네요.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 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렇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사 결정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중단이 되면 이게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장관님, 그 백지화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양평 주민들께서는 이것 때문에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이 거짓 선동이 임기 그랬고요.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라. 거짓 그러면 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그러면 추진한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백지화된 것을 장관의 권능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럼 다시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그럼 백지화가 아니고 잠깐 중단되었던 거다라고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도로국장 또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가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요. 백지화라고 그랬잖아요. 질문은 민주당한테 가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행위가 근거 있었지 없는 의혹 않습니까? 확산의 제기를 중단한다.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장관님. 신은기 변호사 지금 정상입니까? 저 때는 김민기 위원장이 저 퇴장을 시켜버렸어야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니 본인이 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원희룡 장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우리 문체부에다가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제 희룡 사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어 사전 대신에 원희룡식의 단어법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자꾸 괴담 선동, 뭐 민주당 귀책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본인도 대장동 의혹 제기한 것도 괴담 선동이라니까요. 이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검사적 마인드죠. 내가 제기하는 건 선한 의혹이고 남들이 제기하는 건 부당한 의혹이라는 굉장한 선민의식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런 식으로 장관이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면요. 국정이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은 도대체 누굴 보고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님께 정말 간곡하게 저는 나라를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식으로 정쟁화하고 본인 정치에 장관 자리 이용하실 거면은 그냥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이건 낫지 않겠냐.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장관직 수행이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아니 이장님 저게 말이 됩니까? 백지화냐? 그러니까 중단이다. 그러면 중단이냐? 그것도 말을 안 해. 아니 단정 짓지 말라고.
실용사전을 만들어야 돼. 실용사전을. 그럼 어쩌라고? 말장난.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 수준을 저는 뛰어넘어서 국민을 앞에 두고 저렇게 농락해도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지화를 해놓고 그 백지화가 그러면 전면 중단이냐? 아니다. 그냥 중단이냐. 그럼 중단이 맞습니까? 라니까 대답을 안 해버려요. 저는 역대 정권에서 우리 한번 꼼꼼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보수 진보 정권 다 통틀어서 역대 정권에서 장관이 이 정도로 지금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해명을 하라고 하니까 말이 꼬이도록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도록 계속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은 시간을 놓쳐버리고요. 대답은 제대로 하지 않고요. 자료는 달라면 주질 않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민주당이나 문제 제기했던 사람을 덤태기를 씌워놓고 너희들이 반성하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그 권한이 저분한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국민들 앞에서 저 큰 소리를 치느냐. 이게 정말 나라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어화법이 무엇이다, 아니다. 의견이 다르다, 같다, 이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우기면서 남한테 다 덤태기를 씌우는 사람은 어떻게 장관으로 둘 것이며,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도 30%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으니까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 정말 나쁘다. 정말 다른 욕이 순간적으로 나오려다가 제가 꾹 참았는데요. 저는 원희룡 장관 정말 최악의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어제 국감장에서도요. 자기를 탄핵해달라는 식으로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은 분명히 원희룡 장관 마음을 제가 관심법 한번 읽어보면요. 아마 이상민 장관 기각나면서 뭔가 이렇게 여론이 뒤집혀졌다라는 걸 본인도 지금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역풍을 자기에게 좀 달라. 그걸 에너지 삼아서 뭘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거든요. 다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지금 요 장면을 보면서 다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님은 정말 역대 최악의 정치인이라는 칭호를 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럴수록 안진걸 소장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버리려고 하잖아요. 진실이 뭔가 그걸 이제 찾아내시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이제 그 작전에 제가 말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혹시 그 뒤로 좀 더 나온 거 있습니까? 그 후로 이제 어제 그제 상황, 그다음에 오늘은 일종의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반박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산 하는데 그 선산도 아니라면서요. 그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짓말이 확인이 됐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200m 들어갔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아버님 묘까지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서까지. 그리고 등기부등 보니까 떼보니까 김건희 여사 부친의 친척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일가가. 선산이 아니에요. 여기에 묘가 없어요. 문제가 제기된 땅은. 선산과 조상물 하면 거기에 최소한 돌아가신 아버님이랑 또는 그 조상들의 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묘는 200m 더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등기부등본으로도 확인이 됐고 제가 방금 아까 찍은 항공사진으로 제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답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1호 신문이라든지 서울의 같은 언론인들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선산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좀 사실과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수변지구 뭐고 이렇게 지금 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땅값 하나도 안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물어봤죠. 그것은 감정평가사님들이 벌써 이미 이제 시가만 125억에 달한다. 29필지인데 그때 29필지를 조사한 게 125억인데요. 최근에 다시 35필지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액은 이제 130억도 넘어가겠죠. 근데 남양평 IC가 생기기 때문에 땅값 오른다는 건 분명한데, 자, 그 근거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상면, 강화면 일대 분들이요, 토지 거래를 지금 안 해요. 작년에 비해서 예전에 3분의 1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제 땅값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물했던 사람들이 땅을 안 파는 거죠. 다시 땅 사러 이제 사람들이 와요. 팔아요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팩트로 확인이 됐어요. 거래 건수가 급감한 것이 팩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보면 국민의힘과 원희룡 그다음 대통령실 거짓말이 모두 드러납니다. 근데 이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김건희 최원수 일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 더 열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 종횡무진 여러 사람들이 정말 또 필사적으로 방어도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지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지금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마도 인정하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는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양평에 있는 지역위원장 또는 민주당 군 의원 이런 분들이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이 게임은 인정과 불인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실은 국민과 정권의 싸움으로 확장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진실이 이기는지 거짓이 이기는지는 결국 힘의 대결,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결판 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서 인정과 불인정의 문제가 아닌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어제 한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설사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김건희 씨 일가 때문에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해명된다고 해도 그 노선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가 남는다. 국민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직자들이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백지 신탁도 해서 특혜를 원천 차단해야 된다. 또 김 씨 일가의 땅을 부동산 백지 신탁에 준해 매각해서 결자 해지하도록 원희룡 장관이 건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분도 논의를 해보겠고요. 자, 여러분, 진실은 자꾸 감추어지고 진실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는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상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좀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힘을 모읍시다. 깨어 있는 정어리 100만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죠. 안진걸 소장님, 이현주 의원님, 신인기 변호사님, 정기환 대표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